경기도교육청 광교 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구청사 매각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권 침체에 이어 구청사가 도심 속 흉물이 될까 주민들은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확정 지은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수년 전부터 시흥 지역으로 날아들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호사업 등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 시흥시의 무관심 행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구청사 매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던 건설회사가 계약 취소 의사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법정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자칫 구청사가 장기간 방치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교 신도시에 건설 중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입니다. 이미 외장재 공사도 끝나고 간판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5월부터 선발대를 신청사로 이전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자금 확보 등을 위해 체결했던 구청사 매각 계약이 돌연 취소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청사 매입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업체가 돌연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측은 교육청 부지를 인수해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좁은 진입로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교육청 구청사 매각 대금은 2,550여억 원, 이미 10%의 계약금과 중도금 1,022억 원을 납입한 상황입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중도금의 액수가 크고 교육청 측이 정상 계약 절차임을 확실히 하고 있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간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될 때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향후 계획을 바로 즉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주택 경기에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소송 이후 부지 활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청에 이어 교육청까지 구청사 활용 문제가 줄줄이 불거지면서 신도시로 이전하는 기반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이렇게 도교육청의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무산된다면 지역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권 침체까지 겹쳐 이대로 방치되면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 조원동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 청사. 지상 4층 규모로 600명에 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이전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근 상인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 고객인 교육청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손님들이 저희 한 가방수 사드는데 떠나면 그 가방수 빠지니까 타격이 크죠. 공공기관 이전은 인근 상권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옛 경기도청이 있었던 수원시 고등동 일대 상권은 도청사 광교 이전 이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수에 관계된 피해들이 조금씩 보여지니까 하나둘씩 가시니까 이제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조원동 교육청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부지가 우범 지역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학생들도 여기 많이 학교도 많고 그래서 혹시나 그쪽으로 가서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좀 빨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도 아파트 건립이 취소되면 동네가 슬럼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우리 수원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보건처도 있고 옆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나가면서 대안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권 침체의 슬럼화 우려까지 남게 되는 도교육청 부지 활용 방안은 수원 지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확정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민 간담회가 끝난 3본 신도시의 주민들은 리모델링 단지가 소외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부 철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현관이 천장에는 큰 구멍이 뚫렸고 곳곳엔 낡은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이곳은 1991년 지어진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군포시에만 17개 단지들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3본 신도시 정비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소외감이 느껴졌다며 아쉬움을 호소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으로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에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이 미비함을 지적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께 재건축이 마치 도시 재생 사업의 최고 정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서 시가 추진하는 노후 계획 도시 기본 계획에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군포시는 주민 간담회에서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은 군포시에 임대 아파트와 서민 아파트를 통합해 개발하는 통합 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모든 창구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거 개선 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취임 1호 결재였던 주거 개선 TF팀을 주거 개선 지원센터로 확대해서 전문가와 정부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00%가 넘는 평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군포시의 특수한 상황이 과연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1기 신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마지막 코스로 이달 중 평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을 리모델링 홀대법으로 규정한 평촌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연합회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촌신도시 5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26개 단지가 참여하는 평촌 리모델링 연합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리모델링 홀대법으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을 만난 연합회 측은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특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규제를 풀지 않으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리모델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수직 증축이나 내력벽 이게 철거가 안 되면은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강 간섭 없이 수직 증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규제 완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최대호 시장과 연합회는 원희룡 장관의 평촌 방문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무관심한 원 장관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리모델링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안양시로서도 재건축에만 치중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족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최 시장은 원장관이 3시간 정도 평촌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합회와 주민 대표를 초청하겠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애로사항 등을 적극 어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안양 올 거예요. 그때 좀 많이 강하게 좀 어필해 주세요. 그래야 특히 다른 지역 가가지고 아마 리모델링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장관의 의지도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뭔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성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을 외면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평촌 리모델링 연합회. 원희룡 장관의 방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가 수년 전부터 시흥시의 한 공원에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이 저어새를 보기 위해 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먹이주기나 보호사업, 또 공원 활성화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지자체는 무관심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임세혁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시흥 연꽃 테마파크입니다. 논에서 피어나는 100여 종의 다양한 연꽃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 요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희귀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어새. 천연기념물로 전 세계에서 단 6,000마리 정도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워낙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간혹 발견되더라도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겨우 관찰할 수 있는 철새지만 이곳에서는 코앞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자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과 사진작가들에게 그야말로 성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여기입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정말 사진작가가 어떤 200 내지 한 500mm로 근접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여기가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강화갯벌은 한 2km, 3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찍을 수가 없어요. 멀리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즐기는 것밖에는. 그래서 여기에 부산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와요. 이걸 찍으러. 이곳에 저어새가 찾아오기 시작한 건 6년 전쯤. 처음에는 우연히 한두 마리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고 놀랍게 여긴 주민들이 미꾸라지 먹이를 수시로 논에다 풀어주면서 더 많은 개체수가 해마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논도 있고 물만 대놓으면은 먹이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미꾸라지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6년 전부터. 변함없이 해마다 이렇게 찾아와요, 애들이. 이 앞에 한 4m 정도까지 오는데 친해지지 않으면 안 오잖아요.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으니까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경계심 많기로 유명한 저어새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가인 조류학자들도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연꽃 테마파크 그쪽은 저어새들 입장에서 다른 논습지에 비해서 미꾸라지 먹이도 주기 때문에 먹이 밀도가 높은 논습지로 인식을 하고 번식기 전후로 해서 많이 찾아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를 찾는 저어새들이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줄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년 찾아오는 저어새를 보면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자 자연의 선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어느 그 영상 다큐 찍는 분이 이 저어새를 찍기 위해서 호주를 갔대요. 여기가 이런 줄 모르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변이 최고라고. 시흥시에 선물처럼 찾아온 저어새.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저어새에 대한 반감과 놀라움만큼이나 시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어서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과 사진작가들은 정기적으로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왔습니다. 먹이로 공급할 미꾸라지 구입 등을 위해서입니다. 매일 한 10kg 안팎으로 사다 넣어요. 미꾸라지를. 근데 시가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근데 일행분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1인당 5,000원씩 걷어서 뭐 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까지도 받아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시흥시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매우 크다고 토로합니다. 자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흥시에 여러 번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저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자꾸 알려지는 게 좋으니까 이제 주민들 스스로 뭐 이제 돈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이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양도 부족하고 그것도 또 계속 할 수도 없고, 지금 각 시청 같은 데서도 자기 그 지역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청에서는 아무것도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너무도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시흥시의 입장은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도 먹이주기나 보호사업 등을 위한 계획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저것이 관련해서 뭐 먹이주기라든지 보호라든지 좀 이런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원한다, 뭐 예산을 세워한다 이런 계획은 당장은 없고요. 지원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시흥시가 기적같이 찾아온 값진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6천 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를 보존하고 명소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만 해도 공원 일대 쓰레기 근절과 수질 보호, 경관 개선과 홍보 활동 등 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도 시흥시는 방치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흥시에 사실 뭐 그렇게 볼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정말 잘 가꾸고 잘만 꾸미면은 다시 오는 사람들이 또 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걸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양이 부족해갖고 여기에 대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은 시흥시 전체 자체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희귀하다는 저어새들이 사람들 가까이로 날아들었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흥시. 많은 지자체들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발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엇박자 행정에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얼마 전 화성시 봉담읍에는 상성협력센터라는 정체불명의 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수원 군비행장을 화성시로 옮기기 위해 화성 시민들을 설득하고자 수원시가 설립한 센터입니다. 시민들은 화성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고 같은 작은 건축물 입구에 상생협력센터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문 앞엔 경기화성 국제공항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생협력센터는 수원시 공항협력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 군비행장을 화성시로 옮기기 위해 화성 시민들을 설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이제 단체를 조직해서 그런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찬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이 사업 관련 정보들을 화성 시민들에게 공유를 드려야 되니까. 이 소식을 접한 화성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가 수원 군비행장 이전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가 화성시 땅에 들어와 대놓고 홍보 활동을 하는 건 화성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은 상생협력센터를 즉각 철수하라고 수원시에 촉구하는 한편 허위 과장 홍보로 화성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생하자 무하자 겉으로는 하고 속으로는 이런 걸 해가면서 우리 책략을 부리고 모략을 하고 수원시에서 화성 시민을 무시한 우롱하는 사태라고 봅니다. 화성시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수원시가
수원도 아닌 화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엄연한 자치권 침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이거를 자꾸 찬성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으로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화성시 강내에 막 활동하는 게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군비행장 이전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잦아드는 듯했던 수원과 화성시 간의 갈등은 드러난 상생협력센터의 민낯에 다시 격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주차장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안양 호계시장 상인들과 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원들이 끝내 충돌했습니다. 전신주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려던 조합 측은 시장 상인들이 막아서면서 몸싸움까지 빚어졌는데요. 양 측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호계시장 상인들이 덕현지구 지중화 공사 차량을 막아섭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는 덕현지구 조합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상인들과 맞섭니다. 주차장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호계시장 상인들과 덕현지구 조합원들은 결국 몸싸움을 벌이며 강대강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상인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다쳐! 아줌마 다친다고! 양측이 마찰을 빚게 된 건 호계시장 주차장 때문. 시유지에 있던 주차장이 덕현지구에 포함되면서 사라졌는데 상인들은 줄곧 주차장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덕현지구 양쪽에 지하와 지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상인들은 시장과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조합 측에서 녹취한 안양시와의 간담회 내용을 내세우며 시장과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도시정비과 팀장, 이사진들이 상인의 배석 안 한 상태에서 본인들끼리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덕현지구 안에다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다가 해주겠다 그래갖고 금액까지 본인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녹취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지만 덕현지구 조합 측은 약속한 근거도 없고 또 전 조합장이 약속한 적도 없다며 분양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전 조합장님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뭐 해주시기로 했냐? 아무것도 약속한 바 없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무슨 녹음을 뭐 읽다 어쨌다 하면서 하는데 무슨 근거 자료가 없는걸요.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분양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나가지고 조합은 폭탄밖에 생겼는데 추가 분담금. 근데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해줘요. 덕현지구 지중화 공사에 따른 양측의 대치는 이날 오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청에서는 상인과 조합원, 관계 공무원 등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팽팽히 맞섰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한편 오전 8시부터 시작된 덕현지구 지중화 공사에 따른 양측의 대치로 전신주 철거 작업은 일부만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최근 이천 백사면에서는 산수유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축제를 찾아 산수유꽃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곳곳에 늘어나는 전원주택으로 산수유 축제의 정취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유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을 따라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꽃길을 산책하고 사진도 찍으며 봄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하지만 한편으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자연을 계속 보면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원주택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루까지 진출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산수유축제 가면 이렇게 시골적인 그 모습도 좀 보였으면 또 좋은데 자꾸 발전된 모습만 보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산수유 나무가 있던 자리 곳곳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마을 정취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산수유 축제 기간 방문객이 15만 명에 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지만 주최 측조차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아쉬움이 많죠. 예전에는 이천 시내에서 들어오면은
증포리 다리 정도만 들어오면 노랗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니까 산수유 군락지가 많이 훼손되고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온 관계로 좀 위에서 예전에는 이 위에 무대가 위에 있었는데 올해는 저 아래로 내려간. 조선 중종 때 난을 피해 낙향한 선비들이 터를 잡으며 생겨났다는 산수유 마을. 오랜 역사가 담긴 산수유로 축제를 이어왔지만 곳곳이 개발되면서 산수유 나무는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일대에선 계속해서 전원주택 분양과 공사가 이어지는 상황. 살림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를 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주택 업자들이 들어오셔서 땅을 사셔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주택을 저런 식으로다가 많이 짓다가 보니까 난개발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는 진짜 너무나 그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갔습니까? 현재 산수유 마을은 150여 세대 가운데 75%가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을에선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모임과 교육을 하는 등 마을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소통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축제 기간에 좀 마을 정화도 하고 소득도 좀 올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자체가 그 이주민 원주민 화합해서 주민들은 건축주에게 산수유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고 마을 곳곳에 새 군락을 만드는 등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원주택이 좀 생각보다 이제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사시던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저희도 이제 이 산수유 마을에 왔으니까 산수유를 더 많이 심고 개발하고 그래서 산수유 마을에선 일대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관광 방향성도 고민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봄이면 나들이 객으로 붐비는 산수유 마을. 매년 이곳에서 열리는 2104 산수유 꽃축제가 개발 속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안산시 선부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들도 화재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해졌는데요. 이웃들은 모두 고려인들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피난을 온 고려인 동포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은 참혹합니다. 여기저기 뜨거운 열기로 녹아내린 흔적이 남았고 매캐한 냄새도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았던 인형들은 주인을 잃은 채 나뒹굴고 있고 유모차 여러 대가 여기저기 뒤엉켜 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과 가까운 거실 바닥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감식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라불은 203호 출입문 주변으로 확인되며 가라 원인은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살과 6살, 7살과 11살 된 4명의 아이들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산 군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연기를 마셔 질식에 의한 화재사로 확인됐습니다. 그건 아이가 지금 4명이나 변을 당했고 또 완전 전소된 상태라 수사는 폭넓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검도 하는 것이고.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는 모두 11가구 4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03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가구에는 모두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했습니다. 터전을 잃은 고려인들 중 3가구는 안산시가 제공한 임시 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나머지 7가구는 친인척 등 지인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피난을 온 고려인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과 최대 열흘까지 임시 거주 시설도 그렇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행복을 꿈꾸던 외국인과 고려인 동포들이 화마로 인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찾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와 교육, 복지 서비스 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안산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평택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평택 시민 20명 중 1명은 등록 외국인입니다. 수원, 화성, 시흥에 이어 경기도 내 네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평택시는 대기업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교육, 복지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다는 건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한 명을 보내는데 5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지출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거도 안정이 안 돼 있고 대부분 월세집에 살고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의료 보험을 들 수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병원비는 큰 부담입니다. 600만 원이 나왔는데 주인이 400만 원을 대고 이 외국인이 200만 원을 댔어요. 근데 왜냐면 일을 불효일에 내니까 안 하면은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평택시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 연구회가 이런 문제를 두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종원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는 연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고용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안산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를 자치단체에서 홍보해 나가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잘 홍보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러한 것도 평택시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해 첫 발을 뗀 평택시의회 연구회. 오는 11월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조례 재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최근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은 물론 임시 거주할 임대주택까지 마련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보증금 반환 상담과 주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선 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와 법무사,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한자리에서 피해 상담과 함께 임시 주거와 긴급 금융 지원까지 제공해 줍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 보증금의 30% 이상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기존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긴급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된 거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배치를 할 겁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선 만기 2개월 전에 반환 요구나 계약 만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경우엔 반드시 상대방의 응답을 받아야 혹시 모를 법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보내기만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자나 카톡을 보냈을 때 상대방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 정도는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를 모아서 보여주고 주변 시세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는 전세 분쟁이나 사기 등으로 임시 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GH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300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이렇게 전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령 개정도 예고됐습니다. 이달부터는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을 깡통주택의 공포로 몰아넣은 빌라왕 사태.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속출할 만큼 심각성이 큽니다. 빌라왕의 부동산은 경매됐지만 세입자 대부분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관련법상 체납된 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왕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입자가 체납 내역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약한 당사자에 한해서는 주인의 어떤 체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 사기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 미납 여부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일부터 시작일까지의 기간 내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비 세입자들에게 관련법 개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경기도가 주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는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공공요금 동결은 버스요금에 이어 2번째입니다. 경기도는 서민 경제 고충을 감안해 통행료 인상은 내년 이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부동산 R114는 올해 정비 사업 분양 물량은 122개 단지에서 12만 6,053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수는 경기도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4천여 가구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BTV 경기뉴스는 연중 기획으로 선한 이웃 좋은 사람을 찾아 알릴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수원 행궁동의 작은 도서관 책고집의 최준영 대표를 소개합니다. 거리의 인문학자로도 불리는데 강의를 통해 노숙인과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유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천 권의 책들이 손님을 반기는 곳. 아기자기한 식당과 카페들 사이에 자리한 생경한 공간. 수원 행궁동의 작은 도서관 책고집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곳의 주인은 작가이자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는 최준영 씨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이분들하고 이제 온라인 버전의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고 저도 이제 가지고 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던 책 같은 것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누구나 들를 수 있는 마을 북카페, 작은 도서관이자 한 해 수십 개의 인문학 강의도 이루어지는 장소. 누군가는 책고집이 행궁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비판하고 이윤을 남기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최준영 씨에겐 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공간 활용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오는 곳이면 그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는 것이지 꼭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책고집 대표인 최 씨의 별명은 최고집. 또 다른 별칭은 거리의 인문학자입니다. 몇십 년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한 끼 식사나 하루 저녁의 잠자리가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비로소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성찰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학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 다 틀린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확신하게 됐고. 지난 2005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참여하면서 거리의 인문학 강사로 거듭난 그는 미혼모와 재소자, 최근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의를 펼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문학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 보고 사람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억수로 좋았어요. 그게 책으로 나오니까 억수로 좋은 거라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주니까는. 그래서 아주 그 집에 있으면서도 심심하면 자꾸 뒤다봐. 젊은 사람들이 오는 그 카페만의 거리인 행궁동이 되지 말고 이러한 책꽂이처럼 정신적인 그런 문화의 장이 되는 책꽂이 같은 작은 도서관들이 행궁동에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정 많은 최준영 씨에게도 코로나19는 큰 위기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책꽂집이라는 공간에서 하는 강의도 전부 취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기로 했던, 외부에서 하기로 했던 강좌도 다 취소가 된 거예요. 2년여 동안 상당한 빚을 졌죠. 특히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왜 하고 있냐. 돈도 안 되는 거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까먹으면서 왜 하느냐.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요. 하지만 인문학과 책꽂집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최준영 씨.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소통을 더 늘리고 더 많은 이들을 만나며 보다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나 외부 기업과 연계를 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인문학이 최준영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조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온기, 인문학의 향기가 살아있는 공간, 그런 향기와 온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백식구초 안전교육. 요즘처럼 건조하고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봄철에는 불이 나기 딱 좋아요. 특히 산불. 산불은 작게 시작했다가도 바람을 이렇게 한번 타면 엄청나게 덩치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오늘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불씨가 될 수 있는 물건 자체를 아예 산속에 가지고 가지 않기. 불씨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이런 밥에 라이터 같은 물건이겠죠?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있지? 자, 두 번째는 산속에서 흡연이나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산속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취사행위는 이런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서 라면이나 밥을 해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취사행위는 산장, 휴게소 또는 캠핑장처럼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주세요. 세 번째, 여기 지금 밭두렁 태운 거 보이시나요? 맞아요. 요즘에 다시 농사를 시작하실 때 땅속에 있는 병충해를 싹 태워서 줄인다는 의미로 노두렁, 밭두렁 태우기 많이 하시는데요. 땅속에는 거미나 톡톡이처럼 농사에 꼭 필요한 이충들도 살고 있어요. 노두렁, 밭두렁을 태우신다면 해충을 없애는 것보다는 이충을 싹 없애주기 때문에 별로 이로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노두렁, 밭두렁에 불을 놓았다가 그 들불이 바람 타고 던져서 엄청난 초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노두렁, 밭두렁 태우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산불을 산속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얼른 대피하고 신고하기. 대피하는 방법은 산불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대피를 합니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쫓아가면 정말 위험해요. 주변에 평상시에 알고 있던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꼭 챙겨주세요. 산불 진화대원한테 그 이웃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봄철에는 산불이 많이 나죠? 최근 10년간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원인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무려 32%나 되는데요. 산에서 흡연을 할 때 바람을 타고 불티가 날아가서 마른 낙엽에 붙는다던가 담배꽁초를 산에 버리는 행동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산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논,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산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나 기관마다 자세한 기관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산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최근 10년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한번 산불로 훼손된 숲이 다시 울창하게 돌아오려면 최소 4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도 걸리니까 모두 산불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